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의문 10월에서 12월 5주차 논설문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논설문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을 때는 분석을 해서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크게 요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목적은 뭐죠?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논설문에서 무엇을 쓰느냐 하는 건데요. 뭘 쓰는 거죠?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남았네요. 어떻게 쓰는 거죠?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쓰는 글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목적과 쓰는 내용 그리고 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외우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예문 잠깐 볼게요. 플라스틱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인데 세상에 나온 지 100년 만에 지구를 점령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 될 것이다. 되고 있다.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주장 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글쓴이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기해서 독자를 설득하려는 글이 바로 논설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에 나타나는 논증의 요소를 볼게요. 그냥 주장만 해서는 논설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논증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표에서 주장과 근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이 주장과 근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뭘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배경 지식 같은 거 가지고 물어볼 생각 없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추측을 해봐야겠죠. 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논설문에 나타나는 논증의 요소로 소개하고 있는 게 주장과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장과 근거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논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논증이 된다. 자, 그러면 주장은 무엇이냐?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가지는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이라고 하고요. 근거라는 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이죠.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료 또는 이유 또는 증거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됩니다. 자, 밑에는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힘겹게 버티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말이 길지만 심플하게 다듬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청소년은 충분히 수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주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밑줄 보시면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충분히 수면을 해야 되느냐? 건강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근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과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선 뭐가 제시가 된 거죠? 네, 논증이 제시가 된 거죠. 자, 이제 논설문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6가지는 우리 저번에 설명문 할 때 배웠던 것처럼 대비되는 개념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뭔지가 조금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논리성부터 볼게요. 이치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다. 서론, 본론, 결론, 체계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주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면 논리성은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네, 모순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다시 말하면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가 복잡하게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하나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관성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과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글쓴이가 가진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네, 사실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명확성은 우리 설명문에서 봤던 명료성과 비슷합니다.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뭘 하면 안 되는지는 화살표 뒤쪽에 바로 나와 있네요. 중의적이거나, 자, 여러분 중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중자가 거듭된다 또는 여럿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의자는 뜻의자입니다.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때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타당성이라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거나 이유가 이치에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타당성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바로 뭘까요? 네, 근거가 포인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타당성하고 대비되는 건 뭘까?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 일단은 근거를 반드시 들어야겠죠.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근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주장과 무관하면 안 되겠죠. 그 근거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근거여야만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독창성은 글쓴이의 주장이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자, 화살표 뒤가 또 이게 뭐랑 다른 건지를 보여주는데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처럼 당연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논설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지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설문을 쓰겠죠. 그럴 때 독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득성은 독자를 설득하기에 적합한 표현을 활용해야 합니다. 독자가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에 동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쓰겠다. 그러면 논설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독자가 납득할 만한지 의식을 하면서 쓰는 것이 논설문이었습니다. 자, 논설문의 구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저번에 설명문은 어떤 구성이라고 했었죠? 네,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론에서는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을 밝히면서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론에서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죠. 본론에서는 주장을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장과 근거가 나왔으니까 바로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뭘 할까요? 네, 논증을 하겠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강조합니다. 역시 우리가 배우는 논설문은, 우리가 읽을 논설문들은 상당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앞에서 들었던 주장과 그리고 앞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었던 근거들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강조를 해야 되죠. 그 역할을 결론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구성 단계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에서는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을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에서 그 밑줄만 볼게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뭘 제시하고 있죠? 네,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일이 꽤 있다라고 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글을 쓰는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이 바로 서론 문단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밑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자, 문제 제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상황을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들어서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5배나 많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인이 구입한 옷이 꽤 많아졌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라고 하면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옷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 상황, 소비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자가 글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 요즘 우리의 필수품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이런 게 있어 하고 뭔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바로 스마트폰이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주니까 맞아 하고 동의를 하게 되죠.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많은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는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그렇지만이라는 접속사를 활용을 해서 뭔가 논의에서 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긍정적이기만 한 것일까라고 해서 독자들에게 약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도 그렇지.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기는 할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있지? 하고 독자들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본론도 읽어나갈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본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논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논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 첫 번째 밑줄 보세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주장은 뭘까요?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다음 밑줄을 보시면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투표율이 높으면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다라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투표를 더 해야 된다,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근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나오는 부분이 본론이었습니다. 자, 밑에는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장과 근거로 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종종 본론 부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썼던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연습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뭘 연습했었죠? 자, 자기 주장과 근거를 들고 예상 반론을 소개한 다음에 그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서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죠. 그걸 본론에서 한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는 예문 한번 볼게요.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인터뷰 내용이 생략됐네요. 자,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고요. 그의 인터뷰에는 내재 동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내재 동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내재 동기에서 내자가 무슨 내자일까요? 네, 안내자겠죠. 그러면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그건 바깥 외자를 쓴 외재 동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외재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내재 동기가 무엇인지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재 동기, 바깥에 있는 동기, 바깥에서 주어지는 동기,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바깥에서 동기부여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상 같은 거겠죠. 이 일을 하면 월급이 주어진다. 또는 칭찬 같은 게 있겠죠. 이걸 잘하면 선생님이 칭찬할 거야. 엄마가 칭찬할 거야. 또는 뭐가 있을 거야? 상 같은 게 있겠죠. 또는 찬사, 또는 사람들의 부러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과 대비되는 개념인 내재 동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자기 안에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동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원에서 이거 물어봤더니 정말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로서는 참 공감이 안 되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공부를 하는 기쁨 이런 거겠죠. 네,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돼요. 라는 표정이 눈에 떠오르는데요. 자, 그런데 이 파인만이 바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인터뷰에서. 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을까? 이 연구를 하는 것 자체에서 생겨난 어떤 기쁨 같은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 덕분에 내가 정말 즐거웠다라는 게 바로 이 삶의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반론을 하겠죠. 선생님,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은 우리랑 종족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랑 완전히 다른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즐겁지. 어떻게 그게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밑줄입니다. 큰 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자, 요게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을 포함한 반론자들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일반적으로는 내재 동기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믿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자, 이 반대 의견, 가능한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우리보다 외제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똑똑하고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서 부러움과 경탄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을 테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외제 동기에 노출도 많이 됐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된 경험도 꽤 많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 동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반론을 소개하고 이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을 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또는 주장을 좀 더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강조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예문의 밑줄만 볼게요.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겠다라는 표시를 냈고요. 그리고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한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얀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예상되는 전망을 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밑에 있는 예문에서도 밑줄을 보시면 따라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옷 입기를 실천하자라고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논증이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거를 활용해서 결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장에 해당되겠죠.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인데요. 이 논리적 전개 과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거와 주장으로 이루어진 게 논증이고요. 크게 귀납법과 연역법, 유비추리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자, 귀납법과 연역법은 사실 선생님이 저번에 탐정이 된 과학자들 수업을 하면서 실제 논리학에서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틀린 정의라고 하기는 했었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또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틀린 정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식으로 외우도록 합시다. 자, 귀납법이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근거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귀납법입니다. 자, 밑에는 예문 보시면 백조 일은 하얗다. 자, 이거 백조 일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백조 1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백조에 대한 진술이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조 2는 하얗다. 자, 이 백조
2번이라는 요놈에 관한 사실이죠. 그래서 역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나머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겠죠. 자, 요렇게 개별적인 사실들을 아주 많이 모아서 자, 어디까지 갔습니까? 100조 100까지 갔네요. 자, 그래서 100조 100번에서도 이 구체적인 사실을 모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따라서 100조는 하얗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100조는 몇 개의 100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조 일반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들을 모아서 이걸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원리, 모든 어떤 것들은 어떠하다라고 이끌어내는 논증이 귀납법이었습니다. 자, 연역법은 방향이 반대예요. 아까는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거로 갔었죠. 하지만 연역법에서는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가 근거가 되고요. 구체적인 사실이 결론이 되어서 일반적인 근거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밑에는 예문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는 특정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일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를 끼워 넣어서 여기에서 도출하는 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인데요. 이때 이 결론은 소크라테스라는 한 개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인,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진술이라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비추리는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예를 보시면 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유류 동물이며 심장이 뛰어서 피가 순환하고 허파를 통해서 호흡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쥐와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유류다, 두 번째 심장으로 피가 순환한다, 세 번째 허파호흡한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A 약품이 쥐에게 해롭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게 해로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유비추리입니다. 자, 이 유비추리는 과학적 발견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구에는 뭐가 있죠? 지구에는 공기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평균 기온을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한 평균 20도에서 25도 사이 그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유사한 특성을 가진 행성이 있다면 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화성에도 공기가 있고요. 물이 있고요. 그리고 평균 기온이 물론 지구보다는 좀 낮기는 하겠지만 물이 어느 정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를테면 뭐 10도에서 15도 정도라고 해보자고요. 그 정도 기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화성에도 뭐가 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생명체가 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화성에서 탐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는 것이 유비추리입니다. 자, 이런 논설문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점에서 설명문과 상당히 공통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논설문과 설명문은 둘 다 비문학에 해당하죠.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성이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짧고 간결한 문장과 정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죠. 하지만 논설문의 경우에서는
주관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주관성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네, 저자의 생각이나 주장, 의견이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관성이 나타나는 반면 설명문에서는 객관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생각이나 견해, 주장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또한 구성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논설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의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6번 논설문 작성 및 독해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논설문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문제 상황을 일단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주장 및 의견을 구체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용 떠올리기 단계는 설명문에서는 좀 없었던 건데요. 자, 논설문에서는 나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말이 될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와 관련된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삭제를 하고요. 이제 이유와 또는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이유들이 실제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나오는 근거 마련하기죠. 신문기사나 통계자료 등 자료를 수집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이 자료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 4번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바로 뭘 작성하는 단계일까요? 네,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논설문의 구조에 맞게 개요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논설문의 구조가 바로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서론, 본론, 결론이겠죠. 자, 그리고 이 개요를 작성할 때 활용할 표현 방법도 선정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정의를 쓸 것인지, 비교를 할 것인지, 예시를 들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선정을 하고요. 표현하기 단계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까지 갖추어서 쓰는 단계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도록 글을 작성하고요. 고쳐쓰기 단계, 퇴고죠. 글의 체계와 완결성, 근거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를 모두 점검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자, 독해 방법은 이제 첫 번째부터 좀 봅시다. 자, 글쓴이의 의도와 주장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일단은 이 사람이 뭘 주장하려고 이 글을 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와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요 첫 단추가 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물거품이죠. 자, 두 번째,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과 명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나누어서 판단하면서 읽는다. 자, 다시 말하면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라는 걸까요? 글쓴이의 생각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제 뒷받침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 둘을 분명히 구분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다시 말하면 논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이 관계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네 번째,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서술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어딘가 모순되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미묘하게 논지가 조금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확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플레이 버튼 잠깐 스탑했다가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서 해설을 듣도록 합니다. 자,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X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꼭 논리적으로 쓸 필요는 없죠. 자, 두 번째도 X입니다. 유동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죠. 주장은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O가 맞고요. 네 번째는 O가 맞습니다. 자, 1번의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네, 2번이죠. 자,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객관적인 성격이 강한 글의 종류가 아니라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종류, 다시 말해서 논설문이겠죠. 그래서 이 둘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격보다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글의 종류로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한다. 이렇게 가야 맞겠죠.
자, 2번에서는 몇 번이 답일까요? 네,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일반성이 아니라 논설문이 갖춰야 할 특징은 뭐였죠? 네, 독창성을 갖춰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거였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질문을 참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을 보시면 그냥 논설문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논설문의 구조 중에서 결론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자, 이게 맞는 설명처럼 보이지만 논설문 자체는 맞겠지만 뭐에 대한 설명은 아닐까요? 네, 결론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것은 서론의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두 번째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감정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결론에서 요약 정리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은 서론의 내용은 요약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하고 근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요약 정리하는 것은 설명문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긍정적인 효과를 뭐 제시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마무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본론으로서는 결론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본론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자, 4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귀납법이 아니고요. 여기는 연역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연역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또 틀렸죠. 대전제를 먼저 제시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소전제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소전제도 그냥 제시를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틀렸죠? 네. 연역법이 일반적인 원리를 나열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가로 이끌어내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연역법이었죠. 세 번째, 어디가 틀렸죠? 이거는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근거로 해서 역시 다른 점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였고요. 네 번째, 자, 요거는 귀납법의 예시가 아니라 무엇의 예시죠? 얘는 유비추리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거였고요. 자, 5번의 답은 몇 번이죠? 네, 일단 3번이고요. 보기는 어떤 방식의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3번은 연역이 맞고요. 나머지가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1번은 무슨 방식의 논증입니까? 귀납이고요. 2번은 뭐죠? 2번은 유비추리죠. 비슷한 점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있으니까. 자, 4번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귀납이고요. 5번은 뭘 하고 있죠? 네, 유비추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유비추리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논설문과 설명문 비교한 바로 적절한 것은 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았죠. 나머지 왜 틀린지 볼게요. 자, 2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비해가 틀렸네요. 둘 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주제를 드러내야 되겠죠. 3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역시 달리가 틀렸죠. 둘 다 글의 짜임에 따라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을 하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예상 독자의 입장과 무관해서는 안 되겠죠. 5번은 왜 틀렸죠? 네, 역시 달리가 틀렸고요. 둘 다 비문학이고요. 예상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의 답은 4번인데요. 어디가 틀렸죠? 강한 감정이 담겨 있으면 안 되겠죠. 자, 8번에서 보기는 설명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설명문과 논설문을 비교하는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겠죠. 자, 먼저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달리가 틀렸네요. 글의 짜임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둘 다 필요하고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역시도 여기도 달리가 틀렸죠. 둘 다 만약에 어떤 자료를 썼다면 출처를 명확하게 써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3 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윗글은 논설문이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5 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여기서도 달리가 아니네요. 둘 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표현, 그리고 쉽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9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나에서 보시면 충분한 수면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의미를 구체화하는 거는 아니었던 거였죠. 그런 점에서 2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었고요. 10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문학적 표현 방법을 선정하는 거는 아니었죠. 뭐 비교나 또는 예시나 분석이나 이런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은 적절하겠지만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번 주부터는 내신이 시작됩니다. 네. 물론 개원 중 개포 중은 이번 주에 또 논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내신 휴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2월 둘째 주부터 다시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꼭 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서 테스트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내용을 꼭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 내신 특강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